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경제연구소 산하 한국 ESG 연구소에서 ESG 센터를 맡고 있는 이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한 두 강의 들으셨는데 ESG 개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쉽게, 자료는 좀 많지만 약간 쉽게 개념적인 설명드리고 자료를 보시면서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결국 앞에서도 배경이나 이런 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UN PRI를 기점으로 해서 자본의 흐름을 바꾸자는 겁니다. 자본이 과거의 어떤 수익성이나 사업성 부분으로 이제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런데 그 외에 그 참여자의 폭을 좀 넓혀서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책임질 수 있는 투자를 해라. 자본의 흐름을 바꿔라. 그러기 위한 툴이 ESG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간략하게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ESG 법제도, 자율의 영역에서 이제 의무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법제도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뽑았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봤을 때 부동산이라는 관점에서의 ESG는 무엇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개략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투자 혹은 지속가능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하실 때 사업성이나 이제 수익성 같은 것을 보세요. 근데 그 외에 전통적으로 보는 어떤 파이낸셜한 지표를 굉장히 열심히 보잖아요. 네. 그거 외에 ESG하고 관련된 부분을 투자에다 반영을 하는 투자를 책임 투자 혹은 최근엔 또 지속 가능 투자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공식적으로 책임 투자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책임 투자를 조금 더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책임 투자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제가 표에 붙여드렸던 여기 아래 있는 7가지 투자 방식 중에 하나 이상을 내가 좀 적용해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투자를 책임 투자라고 합니다. 저 그냥 책임 투자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라기보다 여기에 있는 툴 안에 들어가는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잣대로 삼고 있고요. 가장 많이 들으시는 거 네거티브 스크리닝, 석탄 투자 철회해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글로벌 연기금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특정 기준에 따라서 특정 종목이나 이제 산업에 대해서 아예 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을 해버리겠다라는 거, 네거티브 스크리닝. 두 번째 이제 비슷하게 가서 제가 논 베이스드 스크리닝은 뭐냐면요,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강제노동이라든가 아동노동, 첫 번째 발표에서도 좀 논의가 됐었죠. 그러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을 활용해서 어떤 그 상품을 만든 것에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겠다. 라는 주로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네거티브 반대죠. 포지티브. 긍정적인 거에다가 웨이팅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나 기왕이면 두 기업이 비슷한데 사회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봤더니 B 기업이 조금 더 우수하네? 그러면 나는 포트에서 여기 웨이팅을 더 주겠어 라는 투자로서 앞에 두 개보다 조금 더 고도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쉽게 활용하고 계신 아까 ESG 채권 발행도 약간 여기에 카테고리에 속해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테마틱이랑 임팩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후변화라든가 생태 효율성, 재생 에너지처럼 특정한 지속 가능한 테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금을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건데 그 임팩트 뭐가 다르죠? 임팩트는 측정을 할 때 그 테마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의 개념을 약간 그 사회적으로 미친 긍정적인 영향, 약간 조금 공적인 성격이 있죠. 얼마나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측정해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 제가 그린 워싱이라든가 ESG 워싱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게 ESG 인터그레이션, 통합. 되게 좋은 말이에요. 뭔가를 통합했다고 말하죠. 어떻게 했는지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통합했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사실은 딱 내놓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저희가 밸류에이션 모델 하듯이
ESG로 인한 영향 중에서 재무 성과에 미칠 만한 것을 가치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잘하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ESG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좀 비용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익 추정 비용에다가 관련 비용 부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DCF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비중을 넣어서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들으면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대부분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한다고 말했을 때 정확하게 뭘 하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워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그 투자 방식이고 사실 이 부분 조금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향후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d Action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거의 안 일어나고 있고요. 즉 ESG에 이거는 보통은 사고 나서의 개념이기는 해요. ESG에 따르지 않는 기업을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만나자. 너의 팔러시는 뭐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지? 그렇다면은 너의 그런 지난 성과는 무엇이지? 라는 식으로 기업을 끌고 가는 어떤 인게이지먼트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전을 해줘야지 사실은 자본이 실제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를 하는 시장의 규모를 저희가 조사했을 때 요거를 아주 다들 활용하고 계세요.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연합에서 내놓는데 다들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시장이 몇 프로 성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거든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선정했냐면요. 서베이입니다. 5개 대륙 중심으로 서베이한 거예요. 한국 빠져 있고요. 빠져 있는 지역 여전히 많겠죠. 근데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크게 이 대세를 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 11% 성장했는데 재밌는 건 오른쪽이에요. 2년에 한 번 정도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7가지 투자 방식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 투자 규모가 얼마예요? 라고 펀드 매니저들이 서베이를 해주신 결과를 통해 나온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걸 명확하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담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18년에서 20년을 한번 보시면 이유 줄었어요. 아유, 이유는 이제 주네요. 아닙니다. 이유가 왜 줄었냐는 거죠. 자, 이유는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었고요. 18년 당시에만 해도 이유의 규모가 여기 거의 절반이었는데 갑자기 이유가 확 줄었어요.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정확하게 네 기준을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입안자들이 들어오면서 디스클로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시해봐. 너 그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오피셜리 공시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그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깨갱 하면서 빠져나가죠. 네,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줄었냐? 아니에요. 시장은 그냥 이유가 가장 앞서서 그냥 조금 약간 워싱을 섞으면서 성장을 하다가 워싱이라는 부분이 앞선 이유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간 질적으로는 강화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관점인데 저희가 이제 요게 조금 그 슬라이드 상으로 앞으로 조금 뺀 거는 자, 그럼 부동산은 여기서 얼마 차지하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의 규모는 사실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식과 채권 중심이나 저희가 파리기후협약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파리기후협약이 이행기로 이제 접어든 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ESG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해요. 근데 부동산의 그 관점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체로서의 ESG가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 관점에서의 ESG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젝트죠. 내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즉 투자 관점이죠. 투자 관점의 ESG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관점으로는 조금 나뉘시죠. 부동산 금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또 부동산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나뉩니다. 그래서 각자가 업이 영위하는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바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ESG 관점에서. 그리고 오른쪽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시게 될 때 그
프로젝트 자체의 ESG적인 영향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딱 추론해 보시면 환경이 아무래도 좀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ESG 엔터티 관점, 부동산 엔터티 관점인지 혹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자 대상 관점의 ESG인지 이거는 꼭 구분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럼 평가 모델이라는 건 뭐냐? 이제 책임 투자를 하려 하니 이제 재상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평가 모델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관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툴인 겁니다. 저희 밸류에이션 모델 있잖아요. 사업성을 평가하고 수익성을 하시면 사이트가 어디야? 용적률이 얼마야? 용도 변경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보시죠. 그것처럼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점수화해서 아까처럼 웨이팅을 더 줘? 아니면 이거 네거티브로 빼내야겠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니셔티브 앞에서 많이 주셨거든요. 저 여기 조금 나열했는데, 자, 지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리 다 여기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실정과 이제 해외 실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시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면서도 공시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모두 똑같이 바라보나요? 아닙니다. 산업별로 다르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미디어들이 그렇게까지 환경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거기서 환경 점수, 거기다가 환경에 대한 부분 점수 주는 것이랑 저희가 예를 들면 부동산 사이트라든가 혹은 부동산 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화학업한테 주는 환경의 비중을 똑같은 비중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조금 지표별로 다른 지표를 줘서 산정을 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미디어들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지표상으로 보는 것들은 정책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른쪽에 대표적인 사건 사고입니다. 이 경우 점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으나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점수를 차감하는 그러한 ESG 평가 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평가 툴은 기본적으로 엔터티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자, 이거 국민연금 공개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일부. 개정이 되었으나 지금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범위를 보시게 되면 보는 것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너무 새로워서 생각도 못했던 지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사실은 경영활동 일선에서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시는 건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점수화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저희 것도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한번 보시면 지표가 너무 달라서 큰일이에요 하실 만한 지표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안 밝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 이것을 점수화하는 방식은 평가사별로 조금 다르죠. 나는 아무래도 여기는 정말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가중을 더 주겠어. 다른 데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주지는 않겠어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건 사고를 다른 평가사에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부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보는 툴에 있는 지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정말 준비해야 된다면 날 좀 체크해 볼 건데 뭘 봐야 되지 하면 지금 드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이니셔티브 중에서 세스비를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산업별로 아까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산업별로 다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알죠? 라고 말씀하실 때 글로벌리 가장 많이 쓰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영역으로 나눠보냐면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기보다는 이렇게 별도의 5가지 툴을 두고요.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 항목에 대한 걸 가지고 오른쪽에 지표를 제시하는데, 사스비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업을 77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나 부동산 서비스업이잖아. 그럼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면 부동산 서비스업은 이 중에서 환경에 여기가 중요해. 그리고 거버넌스입니다. 사업 모델에 이런 부분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해당 매트릭스를 줍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건설사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설사는 건설사 걸 찾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지표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스비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책임 투자가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ESG 평가가 무엇이며, 그리고 산업별로 다른데 어디서 보면 좀 되더라까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난 계속 어닝이 좋고 난 지금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사람도 부족하고. 자, 그래서 제가 법제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결론은 네, 과거에 안 해도 됐으나 앞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공개된 건데 지속 가능성 금융 관련 정책의 숫자입니다. 14년, 20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자, 20년에 점프 한번 딱 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네. 자, 이유를 중심으로 이 시장에 끌고 가는 데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아주 오랫동안 이미 준비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내놓고 있어요. 근데, 자, 20년, 21년, 20년대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각국이 NDC를 내놓는 시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내놔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2050년 가는 거 갖고 와 보세요 하고 검사 맡았죠. 네, 어제 뉴스 났습니다. 저희 이제 빠꾸 맞았죠. 네, 단어를 조금 아름답게 써야 했는데, 네, 퇴짜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갖고 와 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시기다 보니까 관련 정책들이 함께 늘어나고요. 결국에 이게 실행되려면 기업한테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해야 되고, 자본시장한테 너 이거 반영해 라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법이 되고요. 일부는 정책이 되면서 계속 나올 거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텍사노미. 야, 근데 정확하게 그린이 뭔데? 그 지속 가능성 정확하게 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유는 정해주겠다. 라고 해서 내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회색 칠한 거 2개부터 내놨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도 급하게 내놓지 않고요. 계속 검토합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계속 들어와서 검토를 하는데, 자, 이 EU에서 텍사노미의 환경 목표를 6가지를 줬어요. 야, 너가 그린이라고 말할 거면 최소한 6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충족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를 충족하면서 다른 거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부동산 하는데 나 이 건물을 여기 새로 짓는데 리드 인증으로 에너지 정말 절감을 많이 하는 신기술을 넣었어 라고 말했는데, 그 사이트가 거기를 개발하면서 생물 다양성이죠. 거기에 있었던 천연 희귀종 하나를 멸종을 시켰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린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라는 것은 아까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했던 기업의 어떤 윤리 기준이라든가 글로벌리 액셉트 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요렇게까지 정해놓고 그린을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 주셨어요. 조금 대충 녹색인 척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크리테리아를 하나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정보 가져와. 내놔. 너 뭐 하는지 공시해 라고 기업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CSRD라는 거에서는요, 자, 다들 공시해 보세요. 당신들은 지속가능 활동을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업에 요구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대충 보시게 되면 여기 파란색 외국 법인한테도 요구를 했어요. 다행이다. 나는 외국에 EU에 법인이 없어. 괜찮네.
라고 하실 수 있으나, 자, 공급망, 여기 제가 안 넣었습니다. 공급망의 실사라는 개념을 통해 EU가 자금을 대거나 혹은 EU의 기업과 함께 일하게 될 경우에는 물어보게 될 겁니다. 갖고 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선정의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제 SFDR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법이 나오면 조금 지겹기는 한데, 이것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한테 요구합니다. 자, 금융도, 자, 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 이제 네가 투자하는 상품이 그린이라고 막 말해서 ESG 펀드라고 말하는데, 너 기준 밝혀. 아까 제가 맨 앞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14.6% 보여드렸죠. 이거 정비했거든요. 내년부터 딱 기준에 맞게 공시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네 것들을 들여다봤겠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밝히기 그런데 빠져나갑니다. 자, 이게 1단계밖에 안 돼요. 2단계 차례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 만약에 EU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 거기에 있는 자금이 에셋 오너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 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 3단계가 넘어가도 똑같이 물어보고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기 좀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린스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도 최근에 갑자기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입지를 봤을 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죠? 탄소 국경세라든가 그런 개념들. 왜 나왔을까요? 네. 이유같이 내가 하는데 오히려 영내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영내 불평등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그라운드에 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역에 넣어서 저쪽에 바깥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논의에 따라서 탄소 국경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물론 뭐 WTO가 어떻게 할지 내가 그때까지 볼 거야. 이게 되겠어?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하실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스탠스만으로 가기에는 미국이 변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과거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 난 몰라 라고 했기 때문에 EU가 혼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법과 제도가 국내 정책과 국내 금융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ESG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어딜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엔터티로서는 사스비 보시면서 평가 보시면 되는데 나 프로젝트 단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실 때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 부동산은 GRESB가 이제 많이 인증이 되니까요. 여기 가셔서 조금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GRESB도 앞으로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업데이트도 되고 또 이제 정책과 함께 연계돼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인데요. 뭘 평가하나? 오른쪽 보시면은요. 매니지먼트 컴포넌트. 이제 요새 뭐 하천대유 막 이렇게 막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거버넌스, 네, 그 부분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러한 그 반부패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본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 봅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 컴포넌트 들어가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에너지 얼마나 절감했어, 그리고 탄소 배출량은 다른 프로젝트 대비 어때,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뭐 디벨롭먼트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잘한 데에다가 좀 상을 주기도 해서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 ESG 시장 하면은 여기 규모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거 보여지시는데 이건 엔터티라기보다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수집을 한 거고 아시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24인데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런 쪽은 아무래도 특히 이제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 때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마 조금 미미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반영하죠? 라고 했을 때, 자, UNPRI, 책임 투자를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연합에서는 이제 사전적으로 스크리닝부터 해 라고 말합니다. 너네가 투자 딜소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대상을 잡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소싱 할 때 스크리닝 하는데 듀딜리전스에서 잡아내고 걸러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들어갔을 때 거기서 실질적인 영향의 임팩트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오너십이라는 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삼자한테 검증을 받아서 네가 파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돼
라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실선은 뭘 해야 돼? 라고 해서 또 친절하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항목 숫자만 보셔도 환경이 많죠? 네,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특히나 환경이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가 지금 순환 경제는 사실 지금 다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플라스틱 관련된 것도 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생물 다양성 관련된 것들도 오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부동산 영역을 빼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죽여놓은 거는 저도 이런 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라는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실내 환경의 질까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위치와 운송, 어떤 위치에 있어서 뭐 어떻게 뭔 역할을 하냐, 이게 아마 물류센터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세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회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점유자의 편의시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임차. 그러니까 이 부분들 저는 이제 줄거놓은 거는 이런 거 조금 봐야 된다는 건데, 약간 다양한 이슈들이 좀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사할 때 질문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체크를 하셔서 하나라도 문제되면 못 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어느 정도 점수하거나 봤더니 야, 이거는 진짜 좀 리스키한데? 라는 것을 감을 가지고 걸러낼 대상들 걸러내고, 기왕 그 중에서 했다면 더 이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DDQ 할 때 예시가 있길래 붙여놨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DDQ라고 해서 예시를 좀 줬더라고요. 근데 항시 그 해외 투자자들은 시작을 되게 큰 얘기부터 해요. 정책을 가지고 있대. 굉장히 디테일한 걸 아무리 가져와도 정책과 조직과 그 다음에 거버넌스 파트가 없다면 실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안 만들어 놓고 야, 너 하던 네가 그냥 해. 뭐 이거 뭐 그냥 대충 하는 척 하면 되지 라고 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 사실은 세부적으로 볼 때는 그 조직의 책임자급의 직급까지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뭐 대리급 해놓고서 두세 명 겸임한 데랑 임원급에서 별도 조직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해라 뭐 이런 것들 DDQ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 TCFD 많이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공시 표준 프레임워크로 의무화가 논의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고 모든 주체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냐고 의무화할 거고요. 어제 보셨는데 이제 탄소 중립 저거 어떻게 달성할 거야? 막 남의 얘기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1, 2, 3가 다 있어야 돼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일부 대상한테만 아니고 전부 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개념인 겁니다. 정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TCFD가 뭘 요구하죠? 이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TCFD에서 반드시 그 공시화라고 해야 되는 것들, 아직 세부 기준은 의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지배구조 얘기하라고 합니다. 즉, 자, 기후변화와 관련 위험과 기회가 이사회단에서 다뤄지는지 묻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이사회에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다루라는 겁니다. 밑에 그 실무부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경영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죠? 와 함께 KPI 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을 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막 논의하는데 아무 전략도 없이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나누라 그래요. 단기, 중기, 장기. 왜냐하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단기로 영향이 없다고 해서 장기로 영향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위험이란 기회가 네 조직 안에 뭐가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게 파이낸셜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요. 뒷단의 리스크 관리에서는 자, 이제 알았으니까 전략을 세웠으니까 관리하라는 겁니다. 특히 리스크적인 면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안에 중요한 리스크로 넣어놓고 관리해.
리스크 아시죠?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매매 같은 거 이제 금융업이나 뭐 할 때 항시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고 하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지표랑 목표. 이거는 뭐 사실 다 권리죠. 정확하게 그 관련된 지표랑 목표를 설정을 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네가 어디 즈음에 있는지 공시해라 라는 게 TCFD가 요구하는 수준이고, 밑에 SM 매니저들한테는요, 결국에 포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밝히라는 게 TCFD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G7 얼마 전에 회담했을 때 영국이 주창을 했죠. 이거를 의무화합시다 라고 해서 다들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단계에서도 이게 그대로 당긴다기보다 향후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인가가 각국의 정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의무화될 것인가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지 현재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해외 사례인데요. 저희 그냥 되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 굉장히 큰 부동산 투자 금융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뭐 공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예시를 썼는데,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보진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이 제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기후변화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물리적 리스크와 트랜지션 리스크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 기회에서 나는 어떤 식의 기회가 있을 것인지 분석을 할 때 여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아까 SBTI 말씀하셨는데, 결국 TCFD가 요구하는 걸 하려면 시나리오를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데도 뭐 국제에너지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만들어진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채택을 이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서 그걸 조금 바꾸시면 되고요. SBTI 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 가입비도 별로 없고 그냥 그 가이드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것을 준비해야겠다 하면 그런 데를 참조하시면 얼마든지 미리 조금씩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좀 방대하지만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 얼마 전까지 상관이 없으실 수 있지만 앞으로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의는 과거에 자율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불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이 양상이 심하다는 게 그거예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체감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체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것이 올지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강현철 상무님, NH투자증권의 강현철 상무님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회사에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외부 자금을 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 자금이 이제 국토교통부 자금을 20조 원을 제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개별 운영사를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의 뭐 2조, 뭐 미래 1조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ESG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는 ESG를 이제 계속 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뭐 관련된 법령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규칙도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한테 이제 위탁자금 운영할 때 이런 ESG 관련된 가이던스를 적용해라. 근데 이제 저희는 개별 운영사한테 우리가 이런 준칙을 내려줘서 사실 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손발을 묶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거기서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래서 위에서는 자꾸 이제 ESG를 도입을 하라고 상당히 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개별 운영사는 정말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타이트한 ESG를 적용했을 경우에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솔직히 우리 넘버원으로 꼽는 반도체도 그렇게 중수를 많이 쓰시는 거고, 뭐 화약 회사도 요즘 화약 안 만드시지만 요즘에 ESG 채권 이렇게 발행해 드시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좀 고민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점심에 사실 산자부분들이 뭐 미팅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나오셨으면 이제 ESG 얘기를 하시고, 오늘 지금 세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령이나 이런 기준들을 이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언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원래 좀 삐딱하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잘 보시면 E하고 S하고 G 세 가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E하고 S를 규제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버틸 기업이 별로 없다. 오히려 E하고 S는 잘할 때까지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뭐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 바뀌게 이렇게 좀 약간 보조금을 자꾸 줘야지, 이걸 여기다가 상당히 정말 유럽식의 기준을 넣어버리면 비즈니스하기 어려울 거다. 반대로 G는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얘기든 기업 사이드든 사실 뭐 우리나라 지배구조도 아시는 거고, 요즘 저희 국토교통부 저 화천대유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지자체들의 난개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냥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ESG 중에서 E하고 S는 기업들로 하여금 좀 그쪽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좀 오히려 보조금이나 이런 베니핏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G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좀 바뀔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규제를 만들면 좋은데, 사실은 뭐 오늘 발표에서도 E하고 S 얘기가 좀 많지 우리는 거버넌스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ESG 관련해서 사실 예전에 SRI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SRI도 약간 패러다임처럼 오다가 드랍이 됐죠. 근데 왜냐하면 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라고 강조를 했더니 뭐 유럽에서든 미국에서든 이건 뭐 책으로도 논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SRI는 결국에는 돈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저는 ES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ESG의 기본 개념은 기업을 누르기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런 좋은 환경으로 올 수 있도록 약간 베니핏을 주는. 그러니까 저는 SRA하고 ESG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과거에 약간 페널티 개념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리워드 개념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흐름은 벌써 이제 법령 얘기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인증해야 되고 공시해야 되고, 이게 이제 기업들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신 거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전 세계에서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 만나면 맨날 절삭할까 뭐 절하할까, 그게가 1.7인데 2 가져갈까 1 가져갈까 이런 얘기하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ESG는 채권만 해도 벌써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 10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작년 올해는 어쨌든 뭐 ESG만 달면 물론 돈이 많이 풀려 있는 효과도 있지만 채권이 저금리에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나 법령이나 인증이 만들어지지 않고 먼저 기업들은 채권을 신나게 발행을 해놓고 자금을 일단 가져왔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부터 규제를 집어넣는 순간 속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네 분명히 ESG 한다고 500억 채권 발행했는데 그거 어떻게 쓰고 있느냐, 회사는 바뀌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개념이라 저는 순서가 약간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먼저 주고 거기에 합당하면 채권을 발행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발행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데는 쭉 다 발행을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이제 흡수된 상태에서 기준이 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거 이제 말 안 들으면 국민연금 동원할 거고, 저희도 이제 뭐 20조로 운영을 하니까 가이던스를 내려라, 이제 약간 이런 푸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가 ESG 지금 현황이 어떤가도 있지만 과제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미 이게 이제 패션은 아닌 것 같고 패러다임으로 온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는 환경 문제하고 사회적 책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에 기업이나 금융 사이드에다 이거를 일괄 적용을 하면 당장에 지금 여기 얘기되는 거에 솔직히 한 10분의 1만 바로 도입을 해도 기업 돌아가기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제한적으로 들어오겠지만, 근데 벌써 이런 공시가 저희한테 기준으로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환경적이나 사회적인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다.
갑자기 삼성전자가 물 안 쓰고 반도체 만들기 어려운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덜 쓰게 하거나 그걸 좀 더 클린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너네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00이야. 마이너스 한 80이나 마이너스 50까지 갈 때 우리가 계속 리워드를 줄게. 근데 안 되면은 이거는 다시 뭐 뱉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끌고 오는 제언을 해주시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뭐 지배구조 문제 아니면 뭐 지자체한테 지금 넘어가 있는 어떤 뭐 저런 그 난개발의 문제 이런 거는 엄격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듣다가 마십니다. 뭐 정부 관련된 분들이 앞에 얘기만 하지 또 뒤에 얘기는 왜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 저희 세션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게 사실은 이제 책임 투자 그리고 이제 법령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부동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많이 다가온 게 벌써 법령하고 기준들이 꽤 많이 도입이 됐고 시장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꽤 많은 우리나라의 뭐 굵직굵직한 기업이나 운영사들도 관련된 기준들을 다 갖고 있고 근데 이걸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는 약간 저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뭐 IFRS 바뀌어가는 것도 뭐 5년, 10년씩 주기 때문에 유럽도 사실은 10년, 15년 하면서 안 되면 다시 바꿔보고 이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보는 과제는 아직은 좀 본격 도입에는 좀 순차적인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너무 뭐 솔직히 뭐 지금 기업 지배구조 연구원도 오셨고 평가회사도 오셨는데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아직은 좀 더 당근을 더 줘서 이제 우리나라도 휘발유차보다는 전기차 생산 비중이 높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어떻게 줄 건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약간 기업들을 달래가면서 환경을 바꾸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성숙 단계로 진입을 하면은 그때쯤 좀 더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과제가 아직 굉장히 많은 시장인 거고 특히 이게 이제 부동산 쪽까지 적용했을 경우에 단기간 내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저는 뭐 토론자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SRA처럼 실패 안 하려면 베니핏을 좀 주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지금 당장 유럽보다는 한 10년, 15년 우리나라는 저는 한 15년에서 20년은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좀 시간을 가지고 이 스케줄을 좀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